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제공하는 얼터너티브 렉처 오늘 제2회입니다. 오늘 발표자는 조혜경 선임연구위원님이시고요. 그리고 발표 주제는 대장동과 관련된 공공개발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일단 조혜경 박사님 발표를 듣고 그리고 토론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혜경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대한 얼터너티브 렉처 제가 제 2회를 순서입니다. 오늘 그 발제 제목은 방금 사회자 금민 소장님께서 뭐 대장동 관련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뜨거운 감자 이슈죠. 근데 뭐 약간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지나간 한물간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데 대장동 이슈를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시개발의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대장동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나 뭐 의혹들을 다룬다기보다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시개발의 공적 성격과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잡았고요.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도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제 그 얘기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가끔 가다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 공동 개발 사업의 온갖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간혹 가다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먼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뭐 토건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 토건 비리를 제가 정의한 바로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직자 혹은 정치권의 유착과 야합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이게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마다 어김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계속 등장을 하냐? 그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직자와 정치권의 유착과 야합이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느냐? 개발 사업에는 인허가라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인허가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얻느냐 못 얻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거랑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치적 리스크를 낳습니다. 즉 주도권은 공직자하고 정치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허가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걸 뇌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뭐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게 고착된 것이 토건 비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건 비리가 뭐 사업을 엎어뜨리기도 하고 혹은 사업이 다 진행이 됐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부산 해운대 지금 이 관련 사건이죠. 다 사업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사건이 터져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법적인 해법이 워낙 만연하다 보니 그걸 사업 실패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높이는 역사를 낳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걸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2000년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따른 것입니다. 그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애초에는 2000년도에 제정이 됐을 때는 광역지자체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만 도시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요건이 다 폐기가 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인구 50만 정도의 대도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면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도시개발을 못하는데 이거 민자 사업을 통해서 민간 개발을 결합해서 하게 되면 재정 부담 없이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민간이 중앙정부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민간이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어떤 지방 분권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장점으로 지적이 됐고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자율적인 개발을 허용하게 된 것도 그 지방 분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럼 기초지자체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노하우도 없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어떤 물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즉 민자를 끌어들이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토건 비리 하면은 중앙정부, 그 다음에 국토부 아니면은 뭐 주택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이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그 비리가 대부분이었다면 이게 기초지자체 단위로 도시개발 사업의 그 독자적인 어떤 시행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토건 비리가 확대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지자체 개발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자제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 차원에서의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통제하고 감시하느냐? 그건 지방의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시 기능과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지방의회밖에 없는데 이번에 대장동 사태가 보여주듯이 지방의회가 제기 등을 안 하고 오히려 거기 동참을 하게 되면 이용이 되는 경우죠. 그래요. 이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은 지자체장에서 주도되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그 대장동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토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열렸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수와 보수 진보, 우리가 여기서 진보를 뭐 민주당이라고 그냥 통칭한다고 치면 통상적인 구분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그다음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진보당이 집권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민간 유착 토건 비리가 이게 보수당의 뭐전 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발제 내용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제가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민간 공동 개발 사업의 실태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제 글의 목적이고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자체는 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민간 공동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일단 개념들이 이제 막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고 정확하게 개념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도시개발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게 어떻게 지금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의 비대칭이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거기에서 지금 밝히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온갖 의혹들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과 법제도에 이미 내재돼 있고 그 민간 이익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이 편향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에서부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의식이고요.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공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동개발이냐 누구는 뭐 민간개발이냐 공동개발이냐 말이 되게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실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순수 민간 개발 사업을 하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순수 민간 개발 사업인데 이걸 하든 아니면은 대장동처럼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
아니면은 공공이 땅을 직접 조성하고 나중에 그 땅을 민간 사업자한테 시행해서 주든 그 방식이 뭐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사업 시행자의 주체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하고 아무 상관없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고 공공분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주택 공급을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일단 분류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률이. 그다음에 토지 수용의 재산권 박탈을 정당화하고 합법적인 재산권 제한을 허용하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적 도시개발 사업의 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는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재산권 제한의 법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 개발수익환수법은 1989년도에 제정돼서 1990년도 1월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발 이익 환수법의 이은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이 된 거고 그 목적은 뭐냐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제한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 환수법을 보면 그 어떤 조항에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그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에 따라서 개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의 그 공적 성격을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적 성격의 측면은 뭐냐면 공공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개발 사업은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개발 구역 지정은 공공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다른 그 어떤 데도 자기가 뭐 민간이 자체적으로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이거 결정 못 합니다.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하에서 대상 구역을 지정을 하고 개발 계획도 공공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민간한테 맡긴다라고 했을 때 민간이 직접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행에 이르고 그것의 전 과정을 다 공공 부분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민간이 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다 한다 하더라도 민간 부지에서 민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 기본 시설, 필수 시설, 그다음에 사회 간접 시설 거기 반드시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도시개발 사업의 그 공적 성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생활 필수 시설이나 간접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이 사업 시행 주체인 그 공공한테 이거를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돼 있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부 체납 제도이죠. 우리 이번에 그 대장동 사태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을 해서 공익 환수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라는 게 있고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일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부 체납은 공공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사업의 인허가,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해서 다양한 형태로 민간 사업자한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가 공공재 시설을 건설해서 개발 사업 인허가권자인 공공 부분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가 기분 체납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개발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그것하고 연계한 대가성 증여 계약이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 나중에 법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공공과 민간이 내가 사업권을 줄 테니까 너가 사업권에서 너가 돈을 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가로 요 부분들을 만들어내라고 공공하고 그 민간이 이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합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이권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공공이 받는 것이죠.
반면에 개발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공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도시 개발을 하면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로소득을 사적 전유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토지 경개념의 실현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 체납은 공공 부분의 사업 지정권자하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서로 계약 합의를 보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가성 무상증여 계약이라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는 건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납부 대상과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목적이 개발의 불로소득을 개발 이익자가 사적으로 전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또 넘어서서 개발 지역에만 개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이미 그 개발 부담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 공개념과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이익 부담금 제도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현실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인 개발 부담금 제도를 기부 체납이 대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관행적으로. 두 가지가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부 체납했으면 개발 이익 환수 낸 걸로 할게라는 게 이미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토연구원 연구에 보면 기부 체납의 경우는 그 대상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공공시설을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공 부분에 때 현물 체납을 했었는데 지금 현금으로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개발 기부 체납을 받는 사람은 그 계약 당사자인 공공부문의 계약 당사자인 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현재에 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대가성 계약인 기부 체납이 지금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은 개발 이익 환수법을 개정을 해서 개발 기부 체납액을 개발 비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 부담금 부가 산정 기준에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면 그 비용만큼은 개발 부담금에서 공제를 하게 준 거죠. 그거에 따라서 사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도 사비에 기초해서 그냥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 기부 체납이 사실은 개발 부담금 제도의 대체물로 이용하는 데는 관행이 자리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현재로서는 개발 부담금하고 기부 체납의 차이가 사실 거의 소멸돼서 지금 개발 부담금 제도가 기부 체납 제도에 흡수 통합되는 경향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개발 부담금 부담률이 법 제정 당시에는 2000년 법 개발 당시에는 개발 이익이 50%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1998년도 25%로 낮춰졌고 2013년도 20%로 지금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기가 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해진 상태고 기부 체납으로 지자체장이 서로 그냥 이권 거래하듯이 민간 개발 사업자들하고 그냥 주고받은 기부 체납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도 개발 부담금 한시적 감면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이게 수시로 이제 중앙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 이거 사실 법에도 담아놨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개정안에 지금 개발 부담금 한시적 감면 조치가 이미 내려져서 이때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타오르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2008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2012년, 13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이제 그 반전이 됐고 이제 후경기로 돌아섰고 이미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때 이제 이미 법으로 문을
법에다가 이제 이 감면 조치를 담아놔서 사실 그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도 개발 부담금 50% 경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부담금 제도는 법령이 굉장히 분명하게 그 기준이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기부 체납은 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개념부터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규정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된 법률적 정의도 없고 여러 법에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게 기부 체납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관된 원칙도 없는 상태고, 그럼 기부 체납을 할 때 뭐 최소 한도 규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경유재산법, 그다음에 주택법, 뭐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등의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한 명칭도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흩어져 있는데 기부채납 용어가 등장하는 이런 그 주택법, 국유재산법, 경유재산법, 도시정비법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정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 용어가 아예 사용되지 않는데 관련 규정,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이걸 공공기여라고 부르는 시행령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제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하는 기타 등등을 어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가성 계약들에 관련된 그 법률적 규정이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이것도 기부채납에 부르지도 않고 공공기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법 규정도 없고 내용도 없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법률적 요건, 기부채납의 법률적 요건도 없고 적정 수준에 대한 규정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결정하는 방식은 기부채납 대상 사업을 뭘로 할 건지, 얼마를 할 건지 이거 전적으로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결정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내미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해줘, 요구를 합니다. 이런 거 해줘. 그럼 이쪽에서 해줄게, 안 해줄게, 뭐 이제 동의를 하면 이제 이때 사업본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게 내용이 너무 과해. 나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 사업자 공공 간의 이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권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뻗팅기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받고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아주 과도한 기부 체납을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분양가 가격을 올리면 되죠.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게 분양가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니면 공사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지자체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도시개발 세약을 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기부 체납의 요구와 분양 원가 하고 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 체납이 항상 지금까지 늘 문제가 돼 왔었어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적정 수준을 어쨌든 기준을 정하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야합에 의한 이권 거래가 기부 체납 제도를 둘러싸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대장동에서 만약에 대장동에서 공익 환수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면서 얼마든지 네가 그럼 거기서 받은 만큼 너 충분히 가져가라라고 하는 특혜를 보장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공익환수의 세부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이 5,503억 중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부분이 공원 조성비거든요. 2,70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 공원 조성하고 관련된 비용이 가장 큰데
사실 이 비용이 너무 과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 이재명 지사 측이 그 주장한 내용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총 사업 이익분이 그 택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택지 개발 이익이 한 3,681억 원인데 그중에 75%가 공원 사업화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비용을 공공 기부 체납으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택지 개발 비용이 1,681억 원으로 추산됐었는데 이거는 성남의들이 5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지분 비례상. 그러면은 나머지 그 절반 정도를 그 민간 사업자한테 배정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의 택지 개발 이익보다 1,000억 원이 더 많아요. 이 공업 사업 조성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부 체납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 공원화 사업하고 결합하게 하게 되면서 이게 그 개발 이익의 뭐 초기 5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공원 사업 비용만 이게 해당하는 정도로 이게 과도하게 요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사업비 1,500억 원에 18.4%,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의 76%에 이른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럼 민간 사업자가 이거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분양 사업을 할 때 그 니네들이 다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그 공공 부분이 환수를 포기를 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사업 계획을 맺은 것보다 사업 계획을 맺은 것에 비해서 사업 계획을 계속 변경을 해가지고 계속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특혜를 계속 제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그러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 지역 내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부 체납에 대한 것도 거기도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기부 체납 중에 요구된 게 공공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짓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다 깎아주는 이제 이런 형태로 온갖 가지의 형태들을 그러니까는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었냐 아니었냐 이 문제는 나중에 이게 뭐 배임 횡령이었냐 문제는 뭐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흥동 공원화 사업은 행정구역사 인접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합 개발한다고 해도 근거가 없었었고 그걸 이제 무리하게 결합시키면서 이 공원화 사업 공원 만들면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온갖 가지 특혜를 이렇게 주고 당연히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공공채납, 기부 채납까지도 깎아주면서까지 이제 비용을 그쪽에다가 이제 부여를 했던 비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대장동식으로 민간 공동 개발을 한 게 법적 성격이 도대체 뭐냐? 이게 민간 개발이냐 공공 개발이냐? 막 이쪽에서는 공공 개발이라 그랬다가 민간 개발이었다가 뭐 막 이게 그 혼동되고 있는데 법적 성격은 명확하게 민간 개발입니다. 그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50%를 하든 70%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 사업자하고 지방 공기업이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공공의 지분하고 상관없이 시행하는 이런 공동 출자 방식의 그 민간 공동 개발은 법적으로 무조건 민간 개발입니다. 민간 개발이라 함은 원래 공공 개발을 하게 되면은 공공 개발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공공 임대주택을 얼마를 지어야 된다라는 기타 등등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민간과 공동이 공동으로 출자 법인을 만들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법적으로는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동이 이렇게 출자자 그러니까 주주가 민간도 있고 공공이 있는데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즉 민간 공동개발의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법제에도.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워낙 임의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공공개발, 민간개발이라는 표현이 이제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공공개발은 공공 부문이 즉 지방 공기업이든 아니면은 지방 정부가 직접 하든 택지 조성을 공공이 하면 그건 공공개발로 우리나라에서 일단 분류가 됩니다. 근데 택지만 조성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뭔가 그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시설물을 짓는 이 작업은 공공이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는 공공이 조성을 하고 심지어는 공공 부지를 옛날에 이게 용산 사업이죠. 대부분의 용산 그 개발 사업 그 용산 개발은 코레일 부지였었어요. 코레일 부지니까 공공 부지였죠.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였죠. 정부 소유 부지였는데 정부 소유 부지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 소유 부지를 정부가 수용을 해서 공공이 개발을 하든 거기까지는 다 공공이 하면 그걸 공공이 하면 이제 공공 개발인데 그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사업은 시설을 짓는 사업은 다 민간 사업자가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이 택지도 조성하고 부지도 조성해서 공공이 실질적으로 건물까지 짓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공공 개발도 즉 택지 공급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 개발이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공공 개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짓고 분양을 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다 민간한테 맡겨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도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었죠. 그게 성남의 뜰이었는데 대장동에서는 이름이 그럼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용 다 누가 댔습니까? 다 토지 조성하는 데서부터 다 민간이 100% 자금을 사업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성남도계공은 주주로서 여기에 참여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출자 지분에 비례하는 배당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택지 개발 이익이 3,600억으로 추산됐을 때 그중에 1,800억인 절반을 이제 자동적으로 성남의들이 그 투자 지분에 비례해서 가져간 구조입니다. 그 배당 이익을 그렇게 해서 챙겨간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제 이익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포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그 대신 신흥동 공원 사업을 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민간 공동 출자 법인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분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대 주주, 그러니까 성남의 뜰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50+1을 가져갔으니까 최대 주주잖아요. 그럼 최대 주주로서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에서 최대 주주가 모든 권한을 결정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되는데 사실 성남의 뜰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뜰에서 성남의 뜰은 그냥 그 페이퍼 컴퍼니예요. 법적인 형태는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그냥 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그냥 이중과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의 조항의 규정을 받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니까 당연히 회사에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사무실도 그래서 영업소도 사무실도 설치할 수 없고 상근하는 직원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 성남의 뜰 대신해서 누가 그러면은 이 전체 이 대장동 사업 관리의 실무를 담당했냐? 이게 자산관리회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화천 대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들은 50.1%로 이 그 프로젝트 금융 공동출자 법인에 참여는 했지만 이게 페이퍼 컴퍼니고 실제 일은 화천대유가 하는 이런 구조를 자산관리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남의들은 페이퍼 컴퍼니하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자산관리 회사가 어떤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느냐, 관련 규정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무 관련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지배구조,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가 이제 이원화돼 있는 구조죠. 페이퍼 컴퍼니와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로 이분화돼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책임 권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법률적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 진공 상태에 있는 이런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그냥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감시를 하는 것 자체가 공공부문도 싫고 저는 민간 사업자도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법인데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때 그 IMF 관리 체제였고 경제가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국토개발, 그다음에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를 이용한 도시개발법이 민자를 활용한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공 부분이 다 전담을 해서 도시개발을 다 했었죠. 우리가 뭐 옛날에 주공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신도시 개발할 때 1차 신도시 개발하고 이랬을 때 주공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도 당시는 공공이 택지도 조성하고 실제로 그 주택 사업도 공공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공공이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하고 이제 민간 개발 사업이 이제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민간이 이제 민자가 들어오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왜 토지 수용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완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법 개정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즉 민간 개발의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제 굉장히 왕성히 이루어지는 시점이 사실은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이 당시에 이제 그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이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 당시에 온갖 가지 관련된 법률이, 그러니까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관련된 온갖 가지 법률이 다 만들어집니다. 뭐 여기서 이제 쭉 열거를 했는데 임대주택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법도 만들어지고, 기업도시개발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법, 공공기관 이제 지방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혁신도시법도 만들어지고, 또 경제자유구역법도 다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를 다 뭐 개발을 해라. 라고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이제 이 법들을 쫙 깔아놓은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들에서 이 민자 주도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런 굉장히 유리한 요건들을 만들어주고, 이때 이제 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애초에 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공공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만 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했고, 직접 정부가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지방 공기업은 지방공사죠. 예를 들면 서울 그 SH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경기도도 있잖아요. 경기 무슨 도시개발공사 같은 뭐 도시주택공사 같은 게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 참여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업체, 대형 건설업체들만 참여를 하게 했었는데
그다음에 만약 이 또 정부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출자법인에서는 최소 비중 50%는 해라. 즉 공공이 어쨌든 주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법에 이제 법문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민간하고 공공 기반 아주 그 공공 부분에서는 아예 이제 그 참여 자격을 두지를 않고 지방 공사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 도시계획하면은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게 해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알박기 아니면 세입자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택 토지 조성할 때, 근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강제 철거를 허용하게 되는 이런 법들이 다 이제 이때 만들어집니다. 민간 사업자 시행자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데, 아까 법 초기에는 건설업체만 들어오게 했었는데 2007년도 들어와서 2007년 4월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펀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천대유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이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는 성남 대장동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비로소 바뀌면서 2012년도부터 민간 사업자 중에서도 건설사가 아닌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부동산 개발업은 되게 단순해요.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되고요.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뭐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나 뭐 이런 사무실 집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비용 6억 원, 그러니까 자산 6억 원만 있으면 부동산 개발업을 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부동산 투자 펀드, 우리가 리츠라고 하는 투자 펀드도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동산 투자 펀드는 그야말로 펀드라 금융업의 일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습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지만 관련 법령이 있고 금융위도 이걸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그거에 반해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 아까 화천대유로 불리는 누구나 아무런 자격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 회계사 몇 명 한두 사람 넣고 3억 혹은 6억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이 민간 사업 시행자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아까 페이퍼 컴퍼니인 공동투자법인하고 이 자산관리 회사에 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고 양자간 업무 위탁 관계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리츠로 하게 되면 그 리츠에 관련된 규정은 다 있거든요. 리츠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예 뭐냐면은 사업 시행은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도 실제로 사업 시행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행위 규제가 없어서 이게 공백 상태로 남겨두니 전문 투기꾼들이 대거 이 민간 도시 사업 개발 사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기하면 공직자들이 보통 LH 사건처럼 사전 정보 미리 얻고 거기에다가 이제 땅 투기해서 뭐 개발 수익에 이제 땅 투기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가 들어오기 개발 사업이 너무 민간 사업 시행자 수준이 확 낮춰지고, 그다음에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직적으로 부동산 전문 투기꾼이 들어와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는 다른 차원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이 도시개발법의 문제는 여기 개발법의 제22조의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조항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2007년 4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요. 지주 사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 정할 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민간 공동 출자 법인의 공공이 50%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 민간 사업 시장에 강제 수용권을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 수용을 할 때는 굉장히 기준이 엄격했었어요. 여기 제가 여기다 썼지만 뭐 그 본인이 3분의 2 이상 토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도 하고 뭐 이런 엄격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공동출자법인의 민간 공동출자법인의 공공이 50%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이미 공익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냥 너희들이 토지 강제 수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특례 조항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 토지 그 수용에서 따르는 모든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민간 공동 출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공 부분이 50% 플러스 2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을 내준 게 정여가 회계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까 얘기했던 201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공사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해서 50% 민간 공동 출자를 하게 되면 민간 개발로 법적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토지 강제 수용권을 기존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 이거는 뭐 이게 뭐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장동에서 법을 어긴 거는 아니죠. 그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걸 굉장히 똘똘하게 활용을 한 것인데, 이 법 자체가 그런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법 자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막 헌법학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이제 위헌이다라는 이 법학자들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권력이 아닌 민간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강제 수용권을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비난이 많은 내용입니다. 여기 뭐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장동이 이게 뭐 어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재판에서 풀 일이고요. 일단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인허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보수, 그러니까 중앙 정부나 아니면은 뭐 이 광역 지자체였던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다 시절이었는데, 이 사업 방식이나 이익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데 이 광역이나 아니면은 그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뭐 통로도 없고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성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성남시의 책임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와 사업계획 변경은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입니다. 성남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본인이 모르고 뭐 사인을 했건 어쨌든 간에 사인을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하고 인허가를 하고 모든 것들은 성남시장의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책임 영역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이제 이 법적 판단은 남아 있는 문제고요. 뭐 그거는 뭐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개발법 제정한 이게 뭐 보수 정권이 너희들이 내 문제다라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게 김대중 정권이 도시개발법 제정했고, 그다음에 아까 가장 큰 민간 사업자의 특혜가 아까는 토지 수용권 특례 조항이었는데, 이때는 노무현 정권 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 다수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보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시개발법에는 양대 거대 정당이 한 번도 자기 다른 목소리를 낸 적 별로 없어요. 한 목소리였었고, 사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익부에 다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아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누구 책임이냐 손가락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에 대해서 이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요구, 국책연구원의 요구,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단 한 번도 대응을 한 적이 없다. 정부든 국회든. 이제 그게 그런 상황이 결국 이제 이런 이 법제도상의 허점들을 아주 똘똘한 민간의 투기꾼들이 활용을 하면 대장동 같은 이런 사태들이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언제든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체들 이런 제도적 허점들이 이번에 대장동 사태의 유일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모든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련 법령들이 너무나 허점이 많다, 맹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유일하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국회나 정부가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느냐?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여전히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제 비판이 이제 대장동 때문에 이게 대선에서 굉장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국회가 부랴부랴 이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부랴부랴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국힘 쪽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어떤 약점으로 이제 지적이 됐으니까 국힘 쪽에서 이 법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막 난리가 나서 그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뀐 법안들을 보면 딱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민간이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라고 보고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을 제한하겠다, 한도를 규정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한도 규정 안 했습니다. 규정 안 하고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자 이윤 상한선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민간 사업자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거는 있는데 한도는 정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 대신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은 민간이 50% 공공이 50% 이상을 들어가서 공동 출자 법인하면 거기다가 뭐냐면은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반드시 몇 프로 지어라라고 하는 이게 공공개발에 부과된 의무를 이제 여기다가 추가한 정도, 이제 요 정도 법률을 바꿔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당론으로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개발이익 환수법상의 개발 부담금이 지금 20에서 한 25% 수준인데 그걸 40%에서 50%를 올리자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개발이익 환수법도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반대 갖고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러니까 개발 기부 체납 제도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그대로 둔 상태고 개발 이익 환수법은 사실은 무용지물이고 유명무실화된 상태에서 이게 기부 체납으로 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올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대처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 사태 이후로 국회가 움직여서 뭔가 하는 신용은 냈지만 사실 달라진 거는 거의 없다. 개발 이익 배분에서 사익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의지는 표현했지만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기부 체납이든 공공기여 제도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공공부문이 재량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을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이걸 공공기여라고 하는 제도로 통칭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자율권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량권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아무런 법적 규정 없는 것. 이 문제 또 여전히 그대로 남겨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시개발법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그대로 위헌 논란이 있는 거 그대로 남겨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사업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 공동 출자 법인에 대해서 아무런 규율 체계가 없는 것도 이런 모든 이 도시개발 사업의 제도적인 허점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처방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개발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그다음 광풍이 불면 그걸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연구원이 얘기하듯이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 제도적 수단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어쨌든 이 논의들이 앞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자체 재량권 남용을 막아야 되고, 기분 체납의 예측 가능성을 두고 투명성을 확보돼야 민간 자본이 들어오거든요. 모든 도시개발 사업을 정부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기부 체납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어떤 기반들을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만드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량적인 공공기회에 희생돼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완전히 비정상화되고 있고 유명무실해진 것은 부분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노력, 국회와 정부의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다. 이것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경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전국을 통째로 흔들었던 그 회오리 바람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뭐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에만 관심이 많지, 이 비리가 그런 비리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제도적인 문제점과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점과 허점을 메꾸려는 입법 시도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입법화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아주 불투명해지는 그런 전국으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도시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각종 개발 이슈가 이제 등장할 텐데, 그래서 한국 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노태우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고 켜켜이 쌓인 문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개발이득 환수 문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기부채납 제도와 개발이득 환수를 어떻게 병용할 건가, 그리고 취지를 살려가지고 제대로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오늘 발표의 의의를 갖다가 좀 살리고 싶습니다. 조희경 박사님 발표문은 저희 그 이슈 페이퍼 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발간됐을 때 구독해 주시면은 좀 더 충분한 논거와 근거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조희경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알터너티브 렉처 제2회 조희경 박사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